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교재 94페이지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랬던 일제 강점기 시기. 자, 오늘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1910년대, 1920년대의 일제의 통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일제의 통치제 구분을 좀 해봐야 돼요. 시기별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일제 통치 시기를 1910년대와 1920년대, 30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1910년대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20년대로 나눠지는 그 이유는 중간중간 사건이 일어나서 그러는데 그거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무섭게 해요. 네, 자기네들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른바 헌병 경찰 통치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그래서 일반 경찰이 아니라 헌병이 뭐 하는 애들이죠? 군인들 잘못하면은 끌고 가는 애들이 그 헌병이죠. 그래서 MP라고 그러잖아요. 밀러터리 폴리스. 얘네들이 일반 사람들까지도 얘네들이 경찰 업무를 본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식하게 무섭게 한다 해서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칼 차고 들어오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거 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거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산업적인 면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 가운데 이제 농업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 산업의 비중인, 농업의 비중인 토지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총독부에 신고하거나 신고 안 하면은 토지의 소유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토지들을 일본 애들이 강탈해 가고요. 그 다음에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 못 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총독부가 허가 잘 내주겠습니까? 잘 안 내주겠죠. 그래서 회사령을 실시하고, 자, 1920년대는 10년대하고는 좀 다른 양상의 통치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1919년도에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그래서 헌병경찰 말고 보통경찰 통치를 하는데, 말만 보통경찰 통치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구금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부드럽게 풀어준다 했기 때문에 문화통치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간 어찌됐건 1910년대에 있었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것도 좀 풀어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민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력 양성운동이죠. 뭐 대학도 우리 힘으로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문맹 퇴치 운동이라든가, 또 민족 그 산업 부흥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학생 운동, 60만 세 운동, 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런 것들이 1920년대에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1910년대에는 국내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1910년대 이전에 신민회 같은 단체들에 의해서 만주나 연해주 이런 쪽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에 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했던 노력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대에 국외에서는 독립군의 무장 독립 전쟁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3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1945년 우리가 광복될 때까지 더 찍어 눌러요. 이때보다 더, 1910년대보다. 왜? 이른바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중국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 이전에 물론 뭐 만주사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만주국을 자기네 괴뢰국으로 만듭니다. 어찌됐건 3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쪽인데,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중에 하나인 태평양 전쟁을 일본 애들이 일으킨다라는 거죠. 태평양 전쟁 1941년도에 진주만을 급습을 하면서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 말살전 통치는 곧 우리 민족의 어떤 뿌리, 혼을 없애버리겠다. 즉 우리나라 사람을 뭘로 만들겠다? 일본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 만들어서 뭐 하겠다? 전쟁터에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는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병참 기지화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내용들 간단하게 알아보면 황국 신민화 정책, 일선 동조론,
예, 황국신민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의 우리가 신화된 백성이라는 뜻이고, 일선동조론, 조선과 일본은 조상이 같다. 그 다음에 일본식으로 성명을 개명해라. 이른바 창씨 개명이라고 그러죠. 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 징병이라든가 징용, 이것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소녀상과 관련돼 가지고 또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각 가정에 있는 뭐 녹그릇, 쇠그릇까지도 다 뜯어갔던 시기가 바로 1930년대부터 45년까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1910년대와 20년대를 공부하는 거니까 자, 테마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는 조선에 있는 꼬마들이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여기 있는 아저씨는 이건 내 땅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네 땅 아닐 걸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 조사 사업 심화적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서 1910년부터 1918년도까지 있었던 1910년대에 전체적으로 자행이 됐던 그런 내용들이죠. 1919년도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1918년도에 약 8년, 만 8년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은 토지조사령에 규정한 토지조사 방법은 우선 토지 소유자는 총독부가 정한 기일 내에 주소, 성명, 소유지의 명칭, 소재지의 지목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고한다. 토지조사국에 신고해야 된다. 이에 따라 면동 2장의 입하에 토지를 답사하고, 아까 그 그림이 그 답사하는 모양인가 봐요. 요수의 편말을 세워 약도를 그리고 각 지방의 토지제도, 관습, 기타의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소유권 사정의 자료를 잡는다. 이 같은 예비조사가 끝나면 지주, 지도제표, 동장 2장의 입하에 각 토지의 경계, 지목, 지주를 조사, 개왕도를 만들어서 세부 측도의 준비를 하고 토지의 품질을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조사의 방법에 쭉 보게 되면은 뭐 삼각 측량 실시한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임시조사국이라고 있어요. 임시조사국장은 지방의 유지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좀 있는 놈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토지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해가지고 이 토지 재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약간 일본에 협조하는 좀 힘 있는 애들한테는 이 토지조사 사업이 유리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토지 소유권을 증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자본의 토지 점유에 적합한 토지 소유 증명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즉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세 수입을 증대시킨다. 즉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증대하기 위한 어떤 양전 사업의 면모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유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를 창출해서 조선 총독부 소유로 만들기 위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간지, 개간하지 않는 노는 땅들이죠.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조선 총독부가 가져가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상업의 이건 나쁜 놈들. 일본 상업 고리대 자본. 이거 사법화하기 위해서 돈놀이 하겠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번째 보겠습니다. 식량 원료, 특히 미국의 일본 우리의 수출을 증가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일본 공업화에 따른 일본 산업점의 노동력 부족 문제, 즉 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나라 농민들이 있죠. 이 소작농들을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임금 노동자화 하겠다라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목적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그림 보게 되면은 아까 그 뭐 편말 세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입회 하에 뭐 한다. 이 전부 다 일본 놈들이네요. 뭐 일본 놈들, 또 일본에 부역하는 놈들. 그리고 요것이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데, 그 결과로 국유지라든가 공유지, 문중 토지는 상실한다. 즉 토지 조사 사업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거는 개인의 소유권입니다. 다른 건 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만 인정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작권까지 부정을 한다. 자, 우리나라는 지주하고 소작농하고 이거 짓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지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땅 주인대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지주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 땅이 아니지만 지주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습적으로 경작권이라는 게 있어서 이 소작농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거든요. 관습적으로. 근데 이것까지 부정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쫓겨나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영농들 몰락하게 된다. 영세 자영농들. 아니, 내 땅을 왜 내가 신고를 해야 돼?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홍보도 받지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해가지고 자영농이 몰락하게 돼버리더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얻은 땅들을 일본의 지주라는가, 그 다음에 동양석식 주식회사, 이런 주식회사죠.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한 그런 산업진탈을 하기 위한 일본 애들이 세운 그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에게 헐값으로 매매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 65%, 밭의 40% 정도가 소작지, 논의 65%, 밭의 40%가 소작지가 되고, 즉 지주 원래 이제 자영농이 몰락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 농가의 3.1%에 해당하는 지주들이 농경지의 50%를 가지고 있다. 이 지주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나 우리의 희망적인 메시지, 우리 역사는 항상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죠. 일본 애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는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이것이 오히려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바탕이 되었다. 왜? 1910년대에 이미 뜻이 있는 사람들은 만주나 연해주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 떠나가셨죠.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었던, 우리나라에 남아있었던 많은 농민들이 에이, 못 살겠다. 2차에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만주나 연해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한인촌을 형성하게 되고, 이 한인촌이 독립군을 양성하고 독립군을 먹여 살리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1910년대의 통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910년대는 무단 통치라고 했는데 통감부가 없어지고 조선 총독부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통감부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고요. 총독부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추원이 친일파로 구성된 자문기관이에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놓았을 뿐 얘네들이 모이거나 뭐 일을 하지 않아요. 일한 거라고 보면은 뭐가 있냐면 중추원 소속에서 우리나라 역사 왜곡하는데 그거는 열심히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를 두었다라는 거죠. 자, 일반 경찰 업무까지도 헌병경찰에서 다 하였다라는 겁니다. 즉결 처분권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영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죽여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에 조선 태영령이라고 있는데 갑오개혁 당시에 고문 금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부활을 시켜버린 거예요. 조선 태영령. 때릴 수 있다라는 거죠. 태형은 태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한 번에 집행하지 않고 30일을 넘길 때마다 1회수를 증가시킨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에 한 회를 넘을 수 없다. 태형은 감옥 또는 직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비밀리에 한대. 비밀리에. 몇 대 때렸는지, 몇 대 맞았는지, 비밀리에. 본령은 조선인에 하나여 적용한다. 일본인은 안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제산업통제 허가령이 있습니다. 허가령이 아니라 회사령. 회사 세울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조선 어업령, 산림령, 조선 광업령, 이게 차근차근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임야조사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 뺏어가고, 그 다음에 물고기 뺏어가고, 나무 뺏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광산 뺏어가고, 거기에 이제 또 우리나라 임야까지 산까지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매제를 실시한다라는 거죠. 전매제 실시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더라라는 겁니다. 자, 1920년대는 설명드렸습니다. 문화통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경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자, 목적은 문화통치하면서 뭐를 한다? 친일분자를 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감, 분열시키는 민족 분열 통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총독 임명도 문관도 총독에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문관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습니다. 자, 경찰제도는 보통 경찰제도. 그러나 실제로 경찰의 인원이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치안유지법까지 1925년에 제정을 합니다.
자,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에 어느 정도 좀 문화 통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 일본의 통치 체제를 비난하고 또 일본의 통치하고 일제의 통치하고 이 반대가 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사상이 번져나가는 걸 일본 애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 1925년에 제정이 되는 겁니다. 자, 언론 정책으로는 언론 출판 집회에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서 이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창간이 되죠.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의 민족신문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이제 광복구의 색깔이 좀 달라지죠. 그러나 역시 뭐 검열한다든가 정간, 폐간 뭐 밥 먹듯이 이렇게 하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지방자치에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의회 만들어요. 뭐 도, 평의회, 부군면, 협의회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본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친일파만 여기에 들어갔고요. 거의 의결권이 없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허울만 있는 그런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육규제 확대를 보겠습니다. 교육규제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서 학교 증설, 수업 연한을 연장하겠다. 보통학교에서 한국인들 취학률, 그러나 보통학교, 네, 가장 초급적인 학교죠. 보통학교의 취학률은 일본인의 6분의 1 수준밖에 불과한다. 결국에 우민화 정책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대에 일본의 우리나라 산업 침탈은 1910년대에는 땅을 빼앗아 갔죠. 이제는 우리의 미국을 본격적으로 뺏어갑니다. 자, 증산량보다 많은 쌀이 일본으로 간다. 즉 수탈량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수탈량이 많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또 삼위 증신계획이다 뭐 해가지고 수리 조합비, 품종 계량비, 비료 대금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들에게 물리더라는 얘기죠. 그럼 소상민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1920년대 역시 마찬가지로 만주나 연해주로 이런 농민들이 많이 이주를 했고요. 여기에 남아있는 소작농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참자 못해가지고 소작쟁이를 벌리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여기 조선총독부에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반출량, 가져가는 양이죠. 생산량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산을 많이 했다고 해서 뭐예요? 그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이만큼 생산해도 모자란데 이만큼 절반가량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본이 1인당 쌀, 일본인들이 이렇게 쌀을 많이 먹어요. 근데 한국인들이 이렇게 적게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왜 적게 먹겠어요? 없어서 적게 먹는 거죠. 없어서. 풍족해서 저기 원래 쌀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적게 먹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자료까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일제의 산업무역 정책을 보게 되면은 20년대 회사량을 철폐합니다. 겉보기에는 좀 한국 사람들의 산업을 좀 더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회사량을 철폐하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 세우고 싶은 사람은 조선총독이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해주겠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일본 기업 진출을 하기 위해서 신고제로 전환을 했다는 얘기죠. 네. 에휴. 자, 그 다음에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이 관세도 철폐를 시켜버립니다. 왜 철폐했을까요? 관세 없이 들어와야, 우리나라 관세 없이 들어와야 어떻게 합니까? 예, 일본 산업이 더 부흥하게 되고 한국 산업은 타격을 입으니까. 그 다음에 신은행령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인 소유의 은행을 강제로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20년대의 일본의 통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1920년대, 그 다음에 1910년대의 일제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1930년대 이후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